얼마 전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조항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과 이 FTA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시름 놓게 됐고 최근 배터리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 FTA 체결국이 아닌 일본도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이 좀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일본이 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전됐습니다. 실리 외교란 이런 겁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이미 기술력 못지않게 정치와 외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할 건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어제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미국의 도청이 악의는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회담에 응했다가는 또다시 국제 호구라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은 새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하고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원의 경제쇼. 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효승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이사님께서 반도체 산업이 한국은 왜 대만에 추월당할까 이 주제로 계속 연재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그거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모셨습니다. 일단 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강자라고 하잖아요. 네. 대만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하고 대만은 물론 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더 강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까 그거? 실제로 예. 우리나라는 대만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진짜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비메모리라는 것들이 사실 용어가 좀 잘못된 겁니다. 메모리가 비메모리의 2.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비메모리가? 예, 비메모리가 더 큰 거죠. 비메모리라는 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비메모리라는 건 많이 일반적인 반도체 그냥. 일반 반도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가 메모리를 비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 이거죠. 예,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크고 메모리는 좀 작은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메모리가 디램은 72%, 난드 메모리 이런 것들은 한 50% 가까이 되는데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예. 그럼 누가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이제 미국이 한 60-70%, 대만이 20%, 중국도 한 10%. 그리고 이제 유럽, 일본, 한국이 각각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훨씬 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버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대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애플,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애플은 노트북도 만들고 그러지만 휴대폰도 만들고 그러지만은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다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삼성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도 만들고 한국 공장에서도 만들고 미국에도 지금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이 가장 전 세계 한 60% 정도는 시스템 반도체를 다 한다는 거는 미국은 반도체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팹리스를 우리 왕성호 대표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왕성호 이사님 팹리스는 이제 출판사로 보면은 작가에 해당하는 거고 팹리스는 작가에 해당하는 거고 이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파운더리 서비스는 출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소부장은 또 거기에 뭐 인쇄기라든가 뭐 잉크를 제조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뭐 인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팹리스가 그 말씀하신 미국의 한 60% 전 세계 시장을 다 작가죠. 넘게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가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그 기능을 만들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거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는 그 어떤 메카닉 그 웨이퍼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웨이퍼를 만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페이퍼워크로 다 합니다. 그럼 그걸 페이퍼워크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계했으니 인쇄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걸 찍어서 이제 만들어줘서 다시 그 회사가 팹리스 회사가 받아서 그렇죠. 웨이퍼를 이렇게 둥그런 원판 있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이제 테스트하우스에다 보냅니다. 저희는 어려운 말로 오사트라고 하는데 아웃소싱 뭐 테스트 앤 패키지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보내서 패키지해 온 거를 또 저희가 그걸 또 테스트합니다. 그 패키지하고 테스트 그걸 그런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제조라든가 이런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는 게 그 패브리케이션 플랜츠가 없다. 뭐 이름 그러니까 공장을 안 갖고 있다. 공장까지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잘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것도 수십조씩 들어가는 투자가 들어가니까 수조원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절대량을 한 70% 이상을 그 정도는 뭐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독과점, 독점이죠. 그거만 잘해도 돈 잘 버는데 뭐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까지 그 미국이 그렇게 하는 공장은 그 직접 제조하지 않는 설계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뒤떨어졌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30,000불까지는 어떻게 메모리로 해서 올라왔지만은 이제 35,000불 요 정도에서 정체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고부가 가치 쪽을 못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를 써도 삼성보다 훨씬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엔비디아나 AMD 이런 회사 인텔들이 메모리를 뭐 예전 같으면 한 1테라바이트, 1024기가바이트 이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메모리를 뭐 64기가바이트라든가 맥스 뭐 128기가 이 정도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써요? 그게 이제 성능이 올라가면 메모리도 당연히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즘 챗GPT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뭐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한 4비트 정도 어드레스만 더 하면은 그러면은 그 1024기가나 뭐 2테라바이트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모리 더 써줘봐야 삼성 SK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거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텔이나 이런 데서 CPU 뭐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이게 성능이 좋은 뭘 만들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당연히 메모리도 더 많이 필요하고 챗 GPT나 요즘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메모리 회사들도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기대가 크거든요. 저 시장에 또다시 메모리를 뭔가를 좀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겠구나. 우리 돈 많이 벌겠네라는 기대가 있는데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메모리를 일부러 그럼 그 적게 그 안 쓸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근데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OS 사이즈나 뭐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가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 조금 저같이 좀 그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위해서 약간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메모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커지면서 필요했는데 요즘
그 AI가 되면서 예. GPT가 되면서 메모리 사이즈가 커져야지 이런 연산 성능이 빨라지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아닙니까? 예. 엔비디아에서 근데 이제 뭐 그 저가형 모델이 뭐 4090,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뭐 24기가를 쓰고 있고 309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 조금밖에 안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예, 메모리를.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 그러니까 고가형 모델이라 봤자 A100이나 뭐 H100 이런 모델들도 그렇게 모델까지 말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80기가밖에 안 쓰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많이 안 쓰고 그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뭐 그걸 우리가 누군가 더 많이 쓰고 더 성능이 좋아지면은 예. 우리가 그때 좀 쓰겠다 그런 생각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미국 회사들이 다 여기가 진짜 왕서방이겠네. 여기가 하고 그렇죠. 이걸 만드는 데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네. TSMC나 삼성전자가 일부 좀 만드는데 예. 거의 다 지금 그 TSMC가 다 만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애플, 뭐 네. 엔비디아, 뭐 그 네. 뭐 그런 뭐 퀄컴, 예. AMD 이런 회사들이 다 저기 TSMC에서 하고 있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로 듣기에도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뭐 3나노 미세 공정을 먼저 양산에 들어갔다 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은 앞서는 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만 보면은 왜 이런 TSMC에 다 맡길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TSMC가 저희가 뭐 실제로 써보면은 예. TSMC의 12나노하고 예. 삼성전자의 8나노 정도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게이트 덴서티를 보면 그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밀도가 슈링크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용어가 지금 미국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네. 많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칩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최적화를 하잖아요. 최적화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트라이 앤 에러를 해봐야지 자꾸 이렇게 기술들이 늘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계속 조그맣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커스터머가 부족하니까 그런 최적화할 기회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부족하니까 맡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안 맡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삼성전자도 뭐 좀 싸게 해준다고 하면 맡길 것도 같긴데 그렇죠. 왜 안 맡기냐 이거지. 다 TSMC로 가냐 이거지. 큰 고객들이.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보면은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CPU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꽂히는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 메인보드 시장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대만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꽂히는 조그만 칩들이 다 대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올만한 칩들 메모리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칩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 기회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으로 본 레거시 공정으로 보는 한 12나노에서 90나노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많은 설계 테스트물들이 우리가 설계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USB라든가 뭐 PCI나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하는 칩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뭐 이런 휴대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게 필요한데 그 CPU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그 중앙 처리 장치에 필수적으로 붙어야 하는 뭐 USB나 뭐 여러 가지 칩들이 IP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칩 하나에.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지금 저희가 박사 논문을 쓰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보통 시청자들 뭐 전자공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IP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저희 설계자들이 자기가 다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설계해 놓은 거를 갖다가 쓰는 게 한 95% 되고 자기들이 설계하는 건 한 5%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이제 IP,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들을 다 사용하는데 자기가 설계하는 거는 5% 정도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IP라는 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은 무슨 뭐 신호를 인식하는 칩 이런 거는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그거는 갖다 쓰는 거죠. 모듈 용도 갖다 쓴다 이거죠. MPU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더라도 컴퓨터 메인보드 이렇게 보면 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거로 와서는 지금은 안 해요. 그럼 지금 없어졌죠. 그런 회사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다? 글쎄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정말 그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하고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왜 없어졌는지 뭐 경쟁력이 없어져서 뭐 그랬겠죠. 뭐 지원이라든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 화학 뭐 이런 쪽 뭐 항공 이런 쪽에다 올인을 했고 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대개는 우리가 메인보드라도 열심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다 없어졌는데 그때 다 이거는 돈이 우리는 하면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 해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비관적인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정도에 정체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들이 이게 되게 확 변합니다. 이게 어떤 트렌드가 있고 혁명적으로 뭐 챗GPT든 AI든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그런 그 변하는 것들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혁명적인 변화가 오니까 그런 지금도 혁명적인 변화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그 한국에서 그 팹리스라는 거 반도체 설계에서 뭐 팹리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칩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칩 설계를 작동하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하면은 한 3,000가지 프로세스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그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칩이 이렇게 오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칩이 한 번에 동작하는 경우는 없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자기 굽듯이. 청청자 뭐 색 나오려면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하다가 한 번에 그냥 성공해야 되고 한 번에 성공을 못 하면은 이제 기업인들이 CEO가 이제 신불자라고 신용불량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게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뭐냐 그런 게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대만은 잘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실패를 용인하잖아요. 실패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트라이 하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한 70% 정도 돈을 빌려주는데 그건 양산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우리는 안 갚으면은 바로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대만 기업 같은 경우에 거기도 민간 기업일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왜 국가가 70%를 개발비를 대줍니까? 그리고 그걸 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하자 그러면 그게 WTO 위반이라고 그래서 협정 위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직접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만은 뭐 원래 그 국가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WTO 신경 안 쓰는지 또 그런 건 모르지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그 시생산을 위한 전용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라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무료로. 테스트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걸 갖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실제 물건이 나와봐야니 작동이 되는지 알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그걸 MPW니 뭐 테스트 라인이니 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죠. 그럼 대만에다 맡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좀 돈 대만 기업만. 대만 기업만. 보통 MPW 인공지능 반도체 MPW 해보고 그러려면은 한 100억 들어갈걸요.
MPW라는 게 뭐예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네. 한 웨이퍼에다 여러 칩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런을 흘려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는 그런 테스트런 프로그램이 MPW 프로그램이 전용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팹리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인텔도 그런 그 직접 칩을 갖다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설계를 해서 하는 거고. 인텔은 이제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거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AMD도 그런 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AMD는 라인을 예전에 팔아먹었고 10년 전에 매각을 했고 인텔은 그 유지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이거 설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인텔이 AMD에 비해서 이렇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럼 종합반도체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직접 그 만드는 칩을 만드는 거 아니고 설계만 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그 팹리스가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WTO 같은 데서 제소당할까 봐 이게 보조금 주는 거 아니냐라는 제소를 당할까 봐 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걸 만들더라도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없다. 돈이 많이 들죠. 테스트는 해볼 수 있으나 돈이 많이 들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파운더리도 저희 우리나라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자꾸 해봐야지 실수가 이제 좀 없어지는데 실수가 덜어지는데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꾸 안 해보니까 테스트를 못 해보고 테스트를 안 해보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설계하고 그런 회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그 메인보드 같은 데 들어가는 한국 유니텍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그 칩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더 없었을 텐데 그런 테스트 해보고 그런 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다 그런 회사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팹리스가? 우리나라 팹리스가 이렇게 이제 뭐 박근혜 정권이나 뭐 MB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그 반도체를 좀 지원들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게 한 1000개 된 정도는 회사들이 뭐 사라졌나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뭐 몇몇 회사들은 잘 되고 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인데 국가 지원이 없으면은 망하고 국가 지원이 있으면 흥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뭐 국가 지원 없이 뭐 전적으로 100% 그 민간의 힘으로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중국은 1조 위엔 플러스 1조 위엔 했고 뭐 토탈 한 400조 위엔 뭐 미국만 해도 지금 뭐 WTO 협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500억 불 뭐 지원하면서 이렇게 조금 와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걸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늦어 있고 또 팹리스를 위한 그런 정책들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게 당연히 국가가 지금 쓸 돈도 많은데 팹리스를 위해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왜 절실하냐? 다른 나라는 왜 그걸 그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그야말로 그 특정 기업에다가 특정 산업에 돈을 퍼주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팹리스가 그 팹리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 세트 그러니까 이 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세트 산업 전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뒷단에 있는 패키지, 뭐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도 사실은 팹리스가 선정하고 패키지 하우스도 팹리스가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팹리스가 이 물량을 주지 않으면 이게 라인들이 서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파운드리를 잘 셋업해 놓으면 팹리스는 알아서 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팹리스 입장에서는 요걸 들어가려면은 IP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팹리스가 여기서 최저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경험도 없고 IP도 없고 뭐 이런 회사들한테 맡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의 라인을 셋업해놔도
팹리스가 물량 갖다 주지 않으면은 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만 되는 거죠. 아, 팹리스가 물건을 그러니까 설계를 설계한 걸 갖다가 생산해달라고 맡기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팹리스가 갑입니다. 뭐 갑이고 설계회사가 설계회사가 갑이 왜냐면 다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슈퍼을 정도 되는 거죠. 예. 슈퍼을 정도 되는데 그 성능이 그동안 안 나오면은 예. 로그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로그들이 뭐 이번에 뭐 애플에서 M1 칩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거기로 이제 다 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능이 안 나오면은 예. 뭐 팹리스들은 다 이렇게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성능이 안 나면 그 파운드리가 그런데 잘 내려면은 그런 팹리스들이 설계회사들이 많이 좀 그 네, 맡겨서 네, 네.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야만이 그렇죠. 기술이 거기서도 이제 네. 일어나는데 네. 한국의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쌓인다. 네, S전자도 그렇습니다. 뭐 삼성 네, 우리나라 네, 파운드리라는 데가 네, 뭐 네. 대표적인 또 동부반도체라든가 키파운드리, SK반도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그 얼마 전에 용인에 300조 원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 벨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대만의 TSMC일 텐데 네, 그렇게 네. 되면은 300조 원이나 투입하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어떤 변하는 계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300조 원을 2, 3년 안에 다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용수라든가 도로 그렇죠. 다 예. 깔고 뭐 그러려면은 아마 끝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 생산 이력이라든가 검증된 프로세스 검증된 뭐 경험이 없으면은 예. 팹리스가 맡기지는 않습니다. 설계회사들이 네. 일단 그래도 300조 원 들여서 공장을 크게 짓고 그 최신식 공장으로 짓고 미세공 정도 그러니까 그 좀 발전하고 그러면은 맡기지 않으려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IP가 필요 없는 예. 뭐 코인 회사, 블록체인 회사 뭐 이런 코인 채굴하는 회사 이런 예. 데들은 이제 IP가 필요 없거든요. 메모리하고 로직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맡겼다는 로그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뭐 예.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빅가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예.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 신성호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네. 그래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대형 고객들이 네. 삼성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안 맡기는 거 아니냐? 기술 그 유출될까봐 그런 부분도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퀄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애플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예. 되게 이제 대만 쪽을 선호하기도 했고 예. 또 그런 그 뭐 또 실제로 좀 실력이 좀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경험치가 이제 안 쌓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네. 그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그런 의구심을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걸 모토로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반도체 생산만 해주니까 네. 뭐 스마트폰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안 만드니까 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삼성은 그런 걸 다 만드니까는 그렇죠. 뭐 애플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그 뭐 기밀이나 노하우 같은 게 뭐 전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안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뭐 잘 될 때야 예. 우리 비밀을 잘 지키고 그런데 야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뭐 지금 파워가 뭐 해갖고 뭐 폰이 폭발해 뭐 예.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에 우리나라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예. 다 동기들이고 그런데 예. 뭐 비밀이라는 게 있겠죠.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별개의 사업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그럼 지금 많이 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큰 웨이퍼들이 큰 회사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감가상각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한 뭐 잘 되고 있으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반도체 영업이익 1분기가 마이너스 4조 원 됐으니까. 네, 근데 뭐 TSMC는 뭐 10조라니까 같은 기간에 1분기가 10조 정도.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거기는 반도체 경기가 불황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10조가 영업이익이 났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조 원이다. 예, 그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런 산업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 완전히 분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개 법인으로 그 의구심을 떨어뜨려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이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차마 이제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고 또 이제 그 뭐 파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삼성전자 내에서 그걸 누가 뭐 외부에서 뭐 하라고 해서 민간 기업한테 니들 분리해 뭐 마라 이런 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걸 분리하고 그런 내용을 그런 의구심을 왜 고객들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들이 우리한테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파운드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기 들어가는 돈을 만약 분사를 해버리면은 맞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팔고 메모리 반도체 팔아서 그 남는 영업이익의 일부로다가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에 TSMC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컴퍼니의 약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코리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컴퍼니 같은 KSMC가 있고 초기에 대만은 TSMC의 지분이 그 대만의 지분이 50% 정도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쪽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전에 그 TSMC 뭐 영어로다 말한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TSMC가 타이완 S가 세미컨덕터. 타이완이 들어갔다 이거. 타이완 그게 타이완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입니다. TSMC 그럼 타이완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초기에는 한 10%였고 50% 정도였고 지금이야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지만 90년도만 해도 적자가 뭐 말도 없은 굉장히 힘든 회사였습니다. TSMC가 그럼 그게 정부가 다 지원해서 그렇죠. 20-30년씩 꾸준하게 그러니까 87년도에 TSMC가 설립됐고 초기에 그 굉장히 20-30년씩 그 정부의 지원으로 해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회사한테 적자를 20-30년씩 봐가면서 그 팹리스 지원하고 IP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뭐 라이브러리를 뭐 이렇게 좀 공유해 갖고 이게 TSMC 혼자 있는 게 아니고 TSMC 또 UMC라는 그럼 자회사 비슷한 라이브를 공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에서 흘리다가 좀 뭐 문제가 생기면 UMC로 뭐 캐파가 부족하던 이게 호환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뭐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삼성과 DB하이텍 또 그 키파운드리가 좀 라이브러리 호환도 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키파운드리가 이제 SK 반도체가 이제 그 파운더리 회사입니다. 파운더리 회사가 파운드리 회사들끼리 우리나라에는 파운드리 회사들끼리 연합을 하자 이거죠. 그렇죠. 기술들을 좀 연합해서 이쪽에서 좀 남으면 이쪽에다 준다든가 물량들을 좀 호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떨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는 민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 조단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KSMC를 만들자는 게 그러니까 코리아 그 TSMC 같은 KSMC를 만들자는 게 정부가 들어가서 정부 주도 아래 그러면 그 파운드리 회사들을 갖다가 흩어져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모으자. 한 10년은 그리고 적자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일본도 그 예전에 그 엘피다라는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망한 제이올레드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안 되는 사업자들 다 모아서
주도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주도라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부 주도라는 게 네. 사실 돈을 민간 기업한테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예전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같은 반도체 같은 첨단 혁신 산업에 정부가 자, 돈 줄 테니까는 세금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니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다 모여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관이하라는 대로 이거 좀 해봐.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엘피다는 뭐 도시바라든가 NEC 뭐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그 디램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 다 모여서 해봐야 이거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삼성을 이길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LCD든 OLED든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팹리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조그만 뭐 주문형 반도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TSMC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모델이고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부는 펀딩을 하고 운영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모여서 장비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쉐어하는 그런 모델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뭐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좀 그 고려를 한번 하는 거로 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오해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까?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강국이다. 그거는 이제 메모리 쪽만 그런 거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그 굉장히 그 약합니다. 또 그리고 또 뭐 산업 경쟁의 경쟁력의 원천이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NXP, 애플 같은 회사가 이게 짱짱하게 버텨줘야지 이런 뭐 반도체가 잘 될 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런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그 칩을 흘려서 한 9천 개 되는 회사들 대만 같은 경우 9천 개 되는 회사들이 그 이미 거기서 칩을 흘려가지고 검증을 다 해준 그런 걸 가지고 이런 큰 회사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를 갖다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 95%의 것들을 다 조그만 회사들이 셋업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IP가 없어서 IP를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아까 IP라는 건 그렇죠. 모듈 같은 거 중간 단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 IP 설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과제를 하고 한 2, 3년 하면은 될 거로 생각하고 2, 3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거는 제대로 만들려면 10년 걸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IP라는 거 중간 모듈을 아니 그런 걸 어차피 사다 쓰는 건데 한국에 없으면 대만에서 개발된 거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만에서 갖다 써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만들고 있어야죠. 대만은 이제 대만 거를 다 사다 쓸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뭐 소부장이나 잘하지 메모리만 잘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메모리를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이게 장비 때문에 못하는 거지 장비하고 허가 사항 때문에 못하는 거지 메모리도 많이 따라가서 또 그 나라는 이제 이 내수 시장하고 정부에서 자본을 뭐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가만 냅뒀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넘어가는 거는 뭐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인력 양성도 한 15만 명 하겠다. 근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업체가 실제로 필요하는 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15만 그 반도체 인력이라는 게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이지 그게 다른 데서 어디서 뭐 필요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 반도체가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 쪽, 뭐 프로세스, 뭐 공정 쪽, 뭐 이런 쪽 이제 그 필요한 인력이 다른데 또 설계 쪽 인력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퉁쳐서 뭐 그 크게 봐갖고 15만 명 이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인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 업이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하고 머리가 굉장히 그게 이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빠른 그런 친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한 명이 10만 명 뭐 먹여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챗GPT 이용해 갖고 반도체 설계하고 뭐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예전에는 뭐 간단한 회로 설계 이런 것들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다가 야 우리 이거 설계하면서 신디사이저, 피아노, 뭐 신디사이저라고 하잖아요. 악기 그런 소리를 만드는 거를 뭐 그 초기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 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체제들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장치 산업,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 이런 쪽의 인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돈이 되는 거는 설계 이런 쪽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런 쪽은 그런데 제가 봐도 당연히 없을 만한 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지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누가 그 공부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명맥이 많이 끊긴 거죠. 한 10년간 끊기다 보니까 교수님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들도 없고 연구비도 안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한 10여 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렇군요. 지금 헤이든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2019년 뉴스만 검색해도 한국의 그 판교에 팹리스 밸리 만든다. 또 팹리스니 파운드리니 경쟁력 키우겠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정책들이 잘 안 됐다는 얘기냐. 판교에 지금 팹리스 한 60% 있어요. 60% 있는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들을 보시면은 장비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많이 있고 그런 쪽 회사들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몇 천억씩 하니까. 근데 팹리스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시작할 때 요만한 책상 뭐 남한테 한 10만 원, 돈 10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차고가 없잖아요. 애플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런 회사가 커지려면은 뭐 펀딩도 잘 해줘야 되고 지원도 잘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되고 또 뭐 생산한 것들 많이 써줘야 되고 이런 체제들이 생태계가 안 갖추졌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이 못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영세하고. 굉장히 영세하고 작다. 네. 큰 회사들도 몇 건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 지금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경쟁하는 데서 한국이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좀 위태로운데 뭐 일단 그쪽 산업 분야에 계시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당장의 발등에 불이잖아요. 물론 팹리스하고 이쪽 제조하고는 좀 거리는 있지만. 이 이사님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 지원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2021년도에 2월 달에 이제 미국의 겨울 태풍이 와가지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이게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용수 공급도 안 되고 뭐 물이 없으면 이게 뭐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6주 정도 회사가 이렇게 선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가 한 4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공정이 그렇게 막 예민한 공정은 아니었거든요. 한 14나노 이 정도 되는 공정이었다고 그러는데. 텍사스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 삼성 공장. 근데 그게 한 뭐 용수 공급 조금 안 됐다고 그렇게 뭐 한 4억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 이렇게 그 손해가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그 14나노였으니까 망정이지 뭐 진짜 3나노냐 7나노냐 이런 이후위 공정들이 있는 거면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용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 충분히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90나노에서 14나노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셋업을 하고 나서 검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이 그러잖아요. 밤에 와서 일하고 그런 것들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장비가 뭐 토요일 금요일 날 밤에 고장 났다. 그러면은 이 장비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있다든가 이 친구 또 휴가 갔다든가 그러면 계속 이 장비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 일괄 생산 체제에서 하나의 장비만 망가져도 전체 공장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양산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14나노에서 예전 공정들 예전 공정들을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원래 레거시 공정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RF라든가 아날로그 또 뭐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다 14나노에서 90나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셋업을 해갖고 미국에다 공장 셋업을 해야 되고 미세 공정은 그것들이 다 공정 그 해갖고 검증이 되고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나서 IP들이라든가 셋업이 또 미국 회사들은 또 거기서 이제 셋업을 하면 IP들이 빨리 셋업이 되겠죠.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천천히 EUV 공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야 되지 않나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전통적인 뭐 10나노, 20나노 이렇게 그 예전 아까 레거시 공정이나 말했지만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그 반도체 그런 거 말고 최첨단 3나노, 5나노 이런 걸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거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상황들도 있고 또 거기서 셋업을 하고 그런 장비 운용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갖춰지지 않고 그 리스크가 큰데 그걸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런 최첨단 공장은 그 미국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 먼저 하고 미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정이 아니고 전통적인 10나노, 20나노 그런 쪽 저 장비들도 뭐 레거시 공정이라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는 그리고 7나노 미만의 반도체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미세 공정으로 가면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고 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미세공정 쉽지 않습니다. 미세공정 하는 것들은 자동차용으로 들어간 것들이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거는 미국에서 미국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거는 타이완, 대만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좀 이거 불안하다. 그러니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쌀이나 원유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 산업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최첨단 반도체가 공급을 우리가 미국에 직접 만들어야겠다. 미국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라.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미국이 뭐 요청하는 거고 우리는 뭐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미국이 그렇다고 돈을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다 해는 것도 아닌데 뭐 일부 뭐 한 500억 불 해봐야 뭐 50조 원 뭐 그거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몇 조 원 정도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기술 다 보여주라든가 뭐 영업이익이 나오면 뭐 우리 거라든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미국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중국 공장 지금 그 생산 철수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중국에 들어갔으면 안 됐죠. 원래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안은 원래 물도 안 좋고 거기가 이제 시주석 그 고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간 것 같 정책적인 걸로 간 것 같은데 굉장히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됐고 또 이왕 들어간 거니까 지금 어쨌든 거기 60조 원을 그 쏟아 부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와야지. 조금씩 나와야 돼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뭐 말씀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메모리는 메모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를 규제하면서 메모리까지 규제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면서 조금씩 하는데 그것도 이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이 이사님 생각에는 그 중국 공장에는 조금 천천히 조금씩 철수해야 된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 견해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그 반도체 설계 산업협회 이사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를 위해서 좀 꼭 지금 필요하다. 정부가 뭐 필요한 건 뭐고 사회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의 그 대표들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회사를 다녔고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의대 수준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근데 이런 인력들이 요즘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밤새 일하고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칩이 좀 실수를 했다고. 그거 본인이 설계도 직접 안 하잖아요. 동료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동료들이 좀 실수했다고 뭐 감옥을 가야 된다. 신불자가 된다. 뭐 이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용납하고 용인해주는.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긴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효성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여러분의 마음은 안단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정확한 뉴스 깊이 있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